가장 무서운 점은 뇌졸중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 혈관이 부풀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거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만 저 혈관들이 완전히 막히거나 터지거나 했을 때만 이 병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최근 한국에서 뇌질환 환자들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객관적인 통계를 말씀드리면 작년이죠. 2024년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 안에 뇌졸중 환자가 10%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 수명이 너무 길어졌죠. 오늘도 제 진료실 오는데 환자분이 92세시더라고요. 92세 분이 약타로 저한테 오신 겁니다. 이제 90세 넘는 분이 외래로 약타로 오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흔한 일상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살게 되다 보니까 우리 혈관도 녹이 슬고 혈관도 균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뇌졸중 환자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알려진 뇌졸중이 무서운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도 한 20년 넘게 뇌졸중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가장 무서운 점은 뇌졸중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 혈관이 부풀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거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만 저 혈관들이 완전히 막히거나 터지거나 했을 때만 이 병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 몇 년 전입니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 환자 중에서 환자가 92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뇌에 커다란 동맥류가 있었습니다. 아직 터지지는 않은 상태로 발견된 동맥류인데 저희가 고령 환자들도 수술을 하지만 92세에 아직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를 우리가 과연 예방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 문제였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환자분은 92세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받는 날 가족들이 오셨는데 딸이 3분이 오셨더라고요. 어머니가 90대니까 딸분들은 60대가 넘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수술 설명을 하면서 이 동맥류라는 병은 굉장히 흔한 병이고 또 가족력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옆에 여기 앉아 계신 따님들 3분들은 반드시 뇌혈관에 대한 검사를 해 보십시오라고 권유를 드렸고 그 딸들도 다 그 자리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사는 게 바쁘고 또 MRI 찍는다는 게 비용도 있고 하니까 바로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몇 달 지났는데 그중에 딸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 진료실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 딸 중에 한 명이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야 제 말을 듣고 자기들도 걱정이 돼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제 외래로 오신 거죠. 그래서 나머지 2딸의 뇌를 검사를 했는데 나머지 2딸도 뇌동맥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2명 다 뇌동맥류 수술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둘째 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반드시 자제분들도 머리 뇌 검사를 해 보셔야 된다는 말을 듣고 검사를 했으면 사망하지 않으셨을 수 있었겠죠. 이만큼 뇌혈관 질환은 평소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벼락두통입니다. 뇌혈관이 부풀어지는 뇌동맥류라는 병이 있는데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렇게 갑자기 출연자가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막 흥분하면서 악 하고 뒷목을 잡고 탁 쓰러지는 병, 그런 장면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뇌동맥류가 파열했을 때 뇌막 자극 증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평생 느끼지 못했던 벼락이 치는 듯한,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만든 듯한 심한 두통, 이 벼락두통이 뇌졸중, 뇌출혈, 특히 뇌동맥류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편측마비라고 얘기를 하죠. 갑자기 한쪽 손에 힘이 빠지거나 또 그랬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증상은 눈으로 오는 증상입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이 갑자기 복시라고 얘기하는 게 초점이 맞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물체가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든지 사물이 갑자기 흐려 보인다든지 또는 마치 커튼으로 친 것처럼 일정 부위가 시야가 가려 보이는 증상이 생기는 이런 눈 증상이 생긴다면 이건 역시 뇌나 뇌혈관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과만 가지 마시고 꼭 뇌에 대한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뇌혈관 질환이 발견된 경우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병이 뇌동맥류가 있는데요. 보통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으로 MRA를 찍었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분들 굉장히 공포심을 가져요. 동맥류고 뇌출혈되고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공포감을 가지고 진료실을 찾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모든 뇌동맥류가 다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뇌동맥류 환자 중에서 뇌출혈을 일으키는 즉 터지는 동맥류는 1%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맥류의 크기가 작거나 위치가 안전한 곳에 있거나 또 모양이 그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모양이 나쁘지 않다면 1 년에 한 번씩 동맥류를 추적 관찰하는 검사를 하면서 지켜보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혈관이 좁아지는 병이죠. 특히 경동맥 협착.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경동맥 초음파를 한다든지 뭐 MRI에서 우연히 경동맥이 좁아진 경동맥 협착들이 발견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경동맥 협착이 몇 %입니다라고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저 혈관을 그럼 어떻게 넓게 만들어야 되죠?라고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경동맥 좁아지는 협착이 있을 때 뭐 스텐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하는 환자는 정말 또 100 명에 1-2명 정도만이 필요하고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금주 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한 양의 음주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사 질환을 관리하는 겁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또 복부 비만 같은 이런 것들은 혈관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고지혈증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유독 고지혈증 약, 즉 스타틴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학력이 굉장히 높거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또 이런 의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오래 먹으면 안 좋다. 출혈이 생길 수도 있다. 간이 나빠진다. 당뇨병이 생긴다. 근육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고지혈증 약을 드시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고지혈증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작용들은 굉장히 드물거나 아주 경미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이점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실한 이점이 입증이 됐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고 심근경색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혹시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미한 이상 반응 때문에 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제가 제 진료실에서 오는 환자분들께 항상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굉장히 좋죠.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걷기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유산소 운동을 권유를 드려요. 심장 박동수가 100회에서 한 150회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운동을 해주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많아지면서 뇌에 있는 노폐물들이 씻어지고 뇌로 산소와 영양을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저는 항상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이죠. 기름진 음식이나 단당류, 즉 탄수화물이죠. 설탕이 많은 이런 음식들은 뇌세포와 뇌혈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뇌 건강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충분한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뇌졸중 이 모든 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 건강한 음식, 충분한 질 좋은 수면 이 세 가지가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뇌 노화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뇌는 우리가 뭐 35세부터 뇌가 노화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죠. 뇌가 노화되는 첫 번째 증거는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이죠. 제 진료실에 오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호소하시는 증상이고 저 또한 느끼고 제 가족들, 제 주변에서 모두 느끼는 증상들입니다. 두 번째, 뇌가 노화됐다고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운전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한다는 거는 눈으로 보고 순간 대응을 하고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뇌가 작용을 하는 고도의 정신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노인 운전자 사고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뇌가 노화가 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순간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가족분들이 제일 먼저 알게 돼요. 우리 아버지께서 전에는 굉장히 운전을 잘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운전하는데 급발진과 급브레이크가 많아졌다. 그리고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는 게 좀 불안해졌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시면 뇌가 노화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약해지는 기억력을 되살리는 법은 무엇인가요? 뇌신경 가소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 성장하는 아이들은 뇌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뇌세포도 발전을 하는데 성인이 되고 나면 더 이상의 뇌세포의 발전은 멈추고 뇌는 노화만 되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학습을 하고 뇌를 쓰고 하다 보면 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이어주는 뉴런과 뉴런을 이어주는 시냅스가 활성화되면서 결론적으로는 뇌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즉 더 발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가소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끊어졌던 신경 연결망도 학습을 하거나 뇌를 자꾸 사용을 하면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꾸만 뇌를 써야 되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셨는데 일본어 외국 공부를 새로 시작하신 거예요.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을 다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았던 뇌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신경 가소성 이론 측면에서 봐도 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약해지는 기억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가 뇌 운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나요? 달리기를 하게 되면 우리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게 되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많아지게 됩니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많아지게 되면 뇌로 가는 영양세포나 산소 공급도 원활해지게 되는데요. 최근 연구에서 BDNF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뇌신경 촉진인자라고 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즉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좋게 해주는 천연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특히 근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 이 "치매를 예방하고 뇌에 좋은 영양제 좀 추천해 주세요. 처방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천연의 뇌 영양제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나이 들수록 더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무엇이고 새벽에도 안 깨고 잘 자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면 왜 잠이 점점 없어지는지, 불면증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결국은
내 몸의 생체 시계가 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범인 중에 하나로 밝혀진 것이 우리 멜라토닌이라는 수면을 관장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우리 송과체라는 뇌의 깊숙한 부위에서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고 깨고 하는 것들에 관여를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50대, 60대, 70대로 가게 되면 젊은 시절에 비교해서 멜라토닌 분비가 반의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좀 잠이 잘 안 오게 되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는 다 경험하시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어머니가 깨워도 일어나기 힘들고, 또 주말이 되면 10시, 11시까지도 잠을 잘 수가 있죠. 어머니가 깨우죠. 밥을 먹고 자라고. 근데 어느 정도 50대, 60대가 되면 아무리 일요일 날 내가 오래 자고 싶어도 6시만 되면 눈이 깨지는 거죠. 참 억울한데 이 생체 노화시계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체 노화시계의 주요한 원인이 바로 그 멜라토닌인 거죠. 이 멜라토닌은 빛에 반응을 합니다. 즉 밝은 낮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되지가 않고요.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거든요. 즉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환경은 어두워야 됩니다. 가능한 한 빛을 차단을 하고 컴컴한 환경이 돼야지 잠을 잘 잘 수가 있는데요. 방 안에 TV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수면하는 데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이제 자기 전에 좀 편하게 쉬면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밝은 불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또 억제하게 되니까 뇌는 각성되게 되고 잠이 잘 오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에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어떤 음악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을 귀에 켜놓고 주무신다, 이런 분들 진료에서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소리만 듣는다 하더라도 뇌는 계속해서 각성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잠자는 환경은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잠자는 방은 잠만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옛날엔 저희 집도 그랬고요. 제일 큰 안방에서 TV도 있고 모두 가구들도 많고 가족들도 북적북적거리고 그런 방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다 했었죠. 사실은 그런 생활을 하는 공간과 잠을 자는 공간은 오히려 작고 어두운 방에서, 즉 침대만 있다든지 그런 방에서 잠만 자는 것이 수면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꽤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집에 이사 가면 그 집 중에서 가장 작은 방을 침실로 정하고, 그 방은 침대밖에 없어요. 아무 가구도 없고. 그렇게 하고 가능한 한 커튼도 좀 어두운 커튼을 하고요. 그래서 낮에 생활하고 밤에 잠자러 들어갈 때는 딱 그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자는 것이 못 자는 것보다 나을까요? 불면증 호소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큰 딜레마,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면제라도 먹고 잠을 자야 하는 건지, 과연 어떻게 쓴 노력을 해서 수면제를 먹지 않고 잠을 자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되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수면제를 복용하면 이 수면제의 의존성, 중독성이 생길까 봐 두려워지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너무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것보다는 수면제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면을 유지하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특히 불면증이 지속되고 수면량이 부족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치매 같은 병도 올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수면이 우리 뇌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잠자는 동안에 뇌를 청소해 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식기세척기 있죠? 잠자는 동안에 식기세척기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깨고 나면 식기세척기는 꺼집니다. 이런 뇌의 식기세척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10년 전에 나온 학설이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면제에 대해서 한 가지, 가장 최근 나온 연구 논문을 보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대표적인 수면제인 졸피뎀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졸피뎀을 복용하게 되면 이 글림프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수면제를 먹었더니 내 뇌의 식기세척기가 잘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충분한 시간을 잠을 잤는데 생각만큼 뇌에 있는 찌꺼기가 잘 청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띵하고 멍한 이런 증상들을 자주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담당 의사와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자분의 수면 패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뇌 검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뇌 검사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저한테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냥 머리가 아파서 어느 병원에 갔더니 뇌혈류 검사를 했다. 뇌혈류 검사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머리가 아픈가요?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건강검진에서 뇌 CT를 찍어서 이상은 없는데 나는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워서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MRI를 찍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러면 MRI를 찍으셨습니까? MRA를 찍으셨습니까? 하면 제가 그냥 통 속에 들어가서 찍었는데 이게 I인지 A인지 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까 그냥 뇌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선 뇌혈류 검사나 뇌파 검사 같은 것은 뇌의 기능을 보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뇌 CT나 MRI 같은 검사는 뇌에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경외과 의사인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권유를 드리자면 우선은 구조적으로 뇌나 뇌혈관에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 왜 머리가 아픈지 어지러운지 왜 이명이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의 원인을 찾는 것이 좀 더 이상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뇌 CT 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뇌 CT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뇌의 출혈하고 석회화를 알 수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뼈를 볼 수가 있고 출혈 여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응급실에서 뇌 CT를 많이 찍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이 생겨서 응급실을 가게 되면 이게 혹시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찍을 수 있는 것이 CT이기 때문에 뇌 CT를 찍게 됩니다. 하지만 뇌종양이나 뇌경색 여부, 뇌가 얼마나 노화됐는지, 뇌가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미세혈관들이 어떤 병은 없는지 이런 많은 뇌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MRI가 가장 좋은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뇌 MRI를 찍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 거의 대부분 다시 질문하시는 게 MRI를 찍어야 됩니까? MRA를 찍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뇌 모형이 여기 있습니다. MRI라는 것은 말 그대로 뇌에 있는 이 조직, 뇌의 살을 보는 거라고 하시면 되고요. MRA는 이 뇌 조직 속에 숨어 있는 혈관만을 따로 추려서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중요한 검사입니다. MRI를 통해서 뇌 종양은 없는지, 뇌세포가 얼마나 손상된 흔적은 없는지, 뇌졸중이 지나간 흔적이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뇌 종양보다는 뇌혈관 질환이 훨씬 흔한 병이기 때문에 뇌혈관이 좁아진 데는 없는지, 뇌혈관이 늘어나거나 부풀어 있는 곳은 없는지, 즉 동맥류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MRI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졸중이란 무엇인가요? 뇌졸중이란 병은 쉽게 말씀드리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수도관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주택이나 아파트가 오래되면 안에 있는 수도관도 같이 노후되죠. 그러면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 나온다든지 또는 겨울이 되면 동파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세포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치명적인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이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2023년 기준 국가 데이터를 보면은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언제나 부동의 1위는 암입니다. 두 번째가 심장병, 심근경색증이고요. 3위하고 4위가 사실 최근 몇 년에 바뀌었어요. 3위가 폐렴입니다.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은 결국은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다중 질환이 있는 분들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4위가 된 뇌혈관 질환은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 뇌혈관 시술이나 수술 기법이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을 우리가 사망하시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좋아지면서 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4위로 내려간 것 같아요. 네, 좋은 일이죠. 통계를 다시 봐도 최근 10년 동안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그 사망률은 한 20% 가까이 줄었는데요. 반면에 최근 10년 동안 뇌혈관 질환에 발생하는 수는 오히려 한 9.5%, 약 1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즉, 뇌혈관 질환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인데요. 사망률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 다른 질병들, 암이나 심장병하고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심근경색증, 심장병을 알아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장애가 남거나 후유증으로 고생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히려 심근경색증이나 심장병은 발생하면 사망하든지 아니면 다시 치료돼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뇌신경 장애 후유증을 남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쪽 팔다리 편측 마비 증상이죠. 마비가 생기거나 또는 언어장애 같은 이런 뇌신경 후유 장애로 고생을 하시게 되는데요. 물론 이런 뇌신경 후유 장애도 열심히 재활 치료를 한다거나 하면서 호전될 수 있는 어느 정도 경미한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휠체어 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아예 침대 밖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 장애를 남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번 발생한 후유증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이 바로 뇌혈관 질환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저희 신경계 중환자실에 가면은요, 다른 중환자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저희 뇌신경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욕창 방지예요. 욕창이란 말 그대로 우리 피부가 침대에 닿는 부위에 압력을 받으면서 그 피부가 괴사되고 썩는 그런 병인데요. 뇌졸중이 발생하면 자기 스스로 몸을 돌리거나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욕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신경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하는 일은 환자를 일정한 시간, 2시간, 3시간마다 환자 몸을 이렇게 돌려주는, 그래서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만약 욕창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치료도 까다롭습니다. 조금만 지나게 되면 이게 뼈가 다 노출될 정도까지 깊이 피부가 괴사되는 것이 진행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뇌졸중 전에 뇌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 지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미니 뇌졸중이라는 게 있다던데 그게 뭐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미니 뇌졸중은 정확한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정확한 용어로 한다면 일과성 허혈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과성은 말 그대로 잠시 스쳐 지나가듯이 증상이 지나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허혈 증상은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들이 이제 차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앞에 차에서 사고가 만약에 나면 갑자기 도로가 막히고 체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난 차량이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도로가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한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 미니 뇌졸중, 일과성 허혈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속 어딘가에 혈전이 떠다니다가 이 혈전이 뇌의 혈관을 막게 되면 그로 인해서 뇌로 가는 피가 막히면서 마비 증상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혈전의 크기가 크지 않고 작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자연의 혈전 용해제가 이 혈전을 녹이게 돼요. 그래서 혈전이 녹으면 다시 피가 뚫리니까 마치 막힌 도로가 다시 뻥 뚫려서 도로가 다시 빨리 갈 수 있는 것처럼 다시 피가 도니까 다시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다시 증상이 좋아지니까 내가 왜 이 증상이 생겼었지? 근데 다시 좋아졌네? 왜 좀 피곤해서 그렇나? 하면서 이런 증상들을 가볍게 넘기시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 환자분은 60대 환자분이셨고요.
사실은 제 진료실에 찾아오실 때는 그냥 머리가 아픈 두통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뇌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뇌 MRI하고 혈관을 보는 MRA를 찍었는데요. 저 영상에서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영상에 보시면 뇌졸중이 지나간 흔적, 화살표로 된 것이 바로 까만 점이 뇌졸중이 지나간 흔적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MRA에서 혈관이 굉장히 심하게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고 환자분께 다시 질문을 했죠. 환자분,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손발에 힘이 빠진 적이 없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환자분께서 몇 달 전에 운전을 하는데 왼쪽 팔에 잠깐 힘이 빠져서 잠깐 차를 멈추고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다시 좋아져서 다시 운전을 했다. 그런 적이 한 2번 정도 있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운전하시다가 잠깐 손에 힘이 빠졌던 그 증상이 바로 미니 뇌졸중, 일과성 허혈 증상이었던 거죠. 혈관이 좁아지면서 잠시 혈전으로 막히고 스스로 혈전 용해제가 나와서 다시 막힌 혈관이 뚫림으로 인해서 다시 마비가 좋아졌던 거죠.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으로 빨리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환자분께서도 증상이 좋아지니까 대수롭지 않은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셨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분은 저한테 찾아올 때까지 다른 심각한 뇌졸중이 발생하지는 않으셨는데 미니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고 나면 첫 48시간 이내가 가장 위험하다고 해요. 이제 본격적인 미니가 아닌 진짜 뇌졸중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90일 이내, 3개월 이내에 한 10에서 15% 정도 진짜 본격적인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게 중요해요. 또 추가로 뇌졸중이라는 건 혈관이 막히는 병도 있지만 반대로 터지는 병도 있죠. 그러면 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도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벼락두통이죠. 특히 뒷목이나 뒷머리 쪽이 평소에 느끼지 못한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제가 제 예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은 젊은 남자분이셨어요. 38세 남자분, 굉장히 몸도 건장하시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자기는 한 번도 두통이란 걸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근력을 쓰는 근력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뒷머리가 너무 터질 듯이 아파서 무거운 걸 내려놓고 한참을 쉬었다. 그런데도 두통이 쉽게 좋아지지가 않아서 병원으로 오셨어요. 저희가 MRI랑 MRA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뇌출혈이나 이런 위험한 소견은 없으셨는데 MRA에서 보이는 저 왼쪽에 보이는 혈관에 볼록했던 부위는 바로 뇌혈관 동맥이 찢어지는 뇌혈관 박리, 제가 동맥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맥류의 종류 중에 하나인 뇌혈관 박리였습니다. 즉 힘을 쓰고 용을 쓰는 행동을 하면서 혈압이 올라가면서 혈관의 약한 부위가 틀어졌던 거죠. 다행히 저 환자분은 병원에 비교적 빨리 내원하셔서 사진으로 저 동맥 혈관 부분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나중에는 잘 회복되실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뇌혈관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코스 요리 음식을 먹어본 적이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물어보죠. 메인 요리는 안심 스테이크가 있고 생선 요리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대부분 열의 아홉은 그러면 스테이크 주세요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비싼 레스토랑에서 고급 음식을 먹는데 고기 써는 스테이크를 먹지 뭐 생선 요리를 굳이 뭐 레스토랑에서 먹을까 해서 저도 대부분은 스테이크를 선택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또 항상 이런 뇌혈관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생선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뇌혈관에 좋은 음식은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등푸른 생선, 연어나 고등어,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들이죠. 견과류도 마찬가지고요. 이 오메가3라는 것은 피를 맑게 해주고 피에 있는 염증 성분들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뇌혈관을 이롭게 하는 좋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가 많은 음식들을 저희가 추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뇌혈관에 안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 영화를 보면 날씨 좋은 야외에서 그릴에서 이렇게 바베큐를 구워 먹고 소세지도 구워 먹고 이러면서 이렇게 파티 같이 하는 것들을 심심찮게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캠핑 요리도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캠핑 가서 많이 해먹는 음식이 이 그릴에 고기를 구워 먹게 되죠. 근데 사실은 뇌혈관 건강을 생각하면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런 고기 자체가 고지방을 함유하고 있고요. 그릴에서 바베큐 고기를 구우면요, 단백질과 우리 불이 만나게 되면 단백질이 타면서 발생하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도 생기고, 지방이 많은 이런 음식들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면서 뇌혈관에도 안 좋고 암에도 좋지 않은, 사실은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은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일단 고기의 선택, 두 번째는 조리법이죠. 가능한 한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나 오리고기 같은 것이 좀 더 좋을 거고요. 불에 굽거나 튀기는 조리 방식보다는 쪄먹는 또는 삶아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는 좋겠죠. 직장에서 회식이 많죠. 한국 문화에서는 아직도 직장 회식이 많고, 직장 회식에서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삼겹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회식을 하는데 삼겹살 고기를 구워 먹는 것보다는 수육이나 족발 같은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회식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작은 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뇌졸중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나요? 뇌졸중에 안 좋은 최악의 생활 습관 한 가지만 저보고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흡연이죠. 담배를 피는 흡연이야말로 혈관 건강에는 최악의 생활 습관이죠. 저희가 이제 MRI를 찍어보면 백질 변성이라는 소견이 보입니다. 미세 혈관들이 막히면서 마치 MRI를 찍어보면 작은 흰 점이나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흔적들, 그게 결국은 뇌세포가 손상된 흔적들인데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려요. 담배째가 뇌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모양이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흡연을 하신 분들은 나중에 MRI를 찍어보면 하얀 점으로 보이는 백질 변성 소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처음 20살 때 미국 여행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외국을 처음 가게 됐는데요. 그때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폈어요. 흡연 칸이 있었습니다. 옆에 잿더리도 있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상상도 안 되잖아요. 20, 30년 전에는 비행기 안에서도,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흡연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담배 필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 중에서도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신 분들한테 저도 가끔 여쭤봅니다. 도대체 요즘에 담배 필 곳도 마땅치 않은데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피우십니까? 맨날 쓰레기통 옆에서 담배를 피우십니까? 라고 여쭤보는데요. 흡연만큼은 뇌혈관 질환의 최악의 생활 습관으로 저는 꼽아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뇌졸중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일반인들이 뇌졸중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나는 젊으니까 뇌졸중이 생기지 않을 거야. 젊은 사람들은 뇌졸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나는 혈압이 없으니까 나는 뇌졸중은 안 걸릴 겁니다. 저는 혈압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뇌졸중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빨리 골든타임 안에 가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특정 병원을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너무 유명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죠. 서울 아산병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병원인 아산병원의 간호사가 낮 시간에 근무하던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간호사는 뇌출혈로 사망하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이 간호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간호사는 첫 번째, 나이가 젊죠. 두 번째, 이 간호사는 고혈압 같은 과거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골든타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 제일 시설이 좋은 병원에서 대낮에 일하던 중에, 의료진이 다 있는 중에 발병을 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빠른 골든타임은 없겠죠. 그런데 이 환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간호사의 병은 뇌동맥류가 파열한 뇌지즈막하 출혈이라는 병이었어요. 이 병은 젊은 사람들한테 생길 수도 있고 고혈압이 없는 사람한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일 경우에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서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주면 다시 피가 통하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경우는 대부분
골든타임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치료를 해도 뇌혈관이 터지는 순간에 뇌가 이미 심각한 손상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응급실에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보호자분들께서 막 서두르십니다. 우리 병원에 빨리 왔으니까 빨리 수술해 주세요 하지만 뇌출혈의 경우는 수술을 더 빨리 한다고 더 좋은 결과를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도 굉장히 주목했었던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처럼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 검진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두통 같은 증상이 없고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없다 하시더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40세 이상이 되면 반드시 뇌혈관에 대한 검사는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